자, 오늘부터 고려시대에 나갈 거예요, 우리. 비교제 33페이지 펴시면 돼요. 자, 우리 고려 수도 어디죠? 개경이요. 근데 개경이라는 이름은 좀 낯설고, 개경 이전에 후삼국 시대 때 이름 뭐라고 불렸죠? 맞아요, 맞아요. 자, 그 왕건이라는 사람이 근거지로 써놨던 것이 송악이죠. 자, 그래서 송악이라고 불리던 곳, 예. 그곳이 고려 건국되고 나서 개경이라고 이름이 바꿔요. 사실은 그 동네에 송악산이라는 산이 있었고, 그 옆에 동네에 개성이라는 동네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성에다가 수도 경자를 붙여가지고, 이제 고려가 건국되고 나서부터는 송악을 뭐라고 부른다? 개경이라고 불러요. 고려 왕조도 거의 500여 년을 가요. 그 500여 년 고려 왕조의 수도 개경 잘 기억하세요. 자, 페이지 넘어가서 34페이지 보세요. 자, 왕건은 30살이 넘어서 결혼을 하거든요. 그쵸. 그 당시 때 이제 뭐랄까 좀 잘 사는 집에 태어난 아들 치고는 되게 늦게 결혼을 한 거죠. 왕건이 우리 저저번 주에 이제 배웠는데 누구 밑에서 있었죠? 그죠, 맞아요. 그 궁예 밑에서 장군으로서 있었죠. 근데 궁예 밑에 있을 때 왕건이 평소에 이제 품행도 굉장히 단정하고 그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계속 이겼죠. 그리고 특히 그 견훤의 후방이라고 할 수 있는 전라도 당시에 금성이라고 불렸던 곳도 배를 이렇게 보내가지고 차지해 버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거기 이름을 뭐라고 바꿨죠? 혹시 기억나요? 전라도가 왜 전라도예요? 전주랑 어디? 나주죠, 나주. 요 금성이라고 불리던 곳을 차지하고 나서 그쵸. 나주라고 이름을 바꾼 사람이 또 왕건이기도 하죠. 자, 근데 그러던 왕건인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각 지역마다 지금 이렇게 표시가 돼 있고 무슨 부인 김씨, 무슨 뭐 황보씨, 강씨, 유씨 해가지고 수없이 많은 그 사람들이 지금 기록이 돼 있죠. 예. 자, 이 사람들은 태조 왕건의 부인들이에요. 자, 우리 한국 역사 통틀어가지고 결혼을 가장 많이 한 임금님이 누구다? 태조 왕건님. 결혼 무려 몇 번 했을까요? 비슷했어요. 27번. 27. 조금만 더 써봐. 29번 했어. 자, 왕건 결혼 몇 번 했다고요? 29번 했어. 그 사이에서 여러 부인들과 해서 사일 자식도 아들 공식적으로 기록된 것만 아들 25명, 딸 몇 명? 예. 딸 10명, 35명. 자, 이렇게 해서 아들 25명, 딸 10명을 낳았던 사람이 왕건이다. 자, 근데 왕건이 결혼을 왜 이렇게 많이 했을까요? 그냥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 했다는 자리에 너무 모범생 같은 답안인데, 초등학생 같은 답안, 어? 여자를 좋아해서 친해지고 싶어서. 자, 왕건은 송악 지역의 호족이었죠. 예. 그래서 혼자서 이 후삼국을 통일한 게 아니에요. 후삼국을 통일할 때 여러 호족들 도움을 받아가지고 통일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호족들이랑 어떻게든 유대 관계를 맺고 동맹을 맺어야 되는데, 자, 동맹 맺을 때 가장 좋은 방법, 결혼이죠. 자, 피는 물보다 진하잖아요. 자, 그래서 왕건이 특히나 그 궁예로부터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이제 임금이 된 다음부터는 여러 각 지역의 호족들이 앞다투어가지고 왕건에게 자기 딸을 시집 보낸단 말이에요. 자, 왕건은 그 호족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걸 좀 호족들을 끌어들이는 거를 역사에선 좀 어려운 얘기로 호족 뭐라고 부를까요? 끌어들이는 거. 호섭이라고 하죠. 오, 저 호섭 누구예요? 네, 좋아요. 오, 한 방 했어요, 세상에. 오늘 하나. 자, 그렇게 해서 호족들을 포섭하기 위한 정책으로 결혼을 무려 29번이나 했어요. 네. 네. 노란 글씨 부르는 자, 이 노란 글씨 부위는 뭘까요? 게 정식 화구가 된 게 지금 지금 이 노란색 그냥 너희가 한번 추측을 해봐. 때 아들이 이제 왕자가 될까 아니면 왕자가 될까? 아, 공식적인 십자에 다 왕후가 써 있잖아요, 왕후. 그쵸? 공식적인 마음이 그렇죠. 공식적인 공식적인 이제 왕비라고도 할 수가 있고, 여기 지금 그 신예 왕후 유씨 제외하고는 다 아들들이 왕위에 오른 부인들이에요. 예. 네. 신예 왕후 유씨는 왜 그러면은 아들도 못 낳는데 왜 왕후가 됐을까요? 좋아해서? 먼저 입장 좀제 제일 힘이 강해지. 첫 번째 부인이. 내가 말. 왕건이 궁예한테 쿠데타 일으킬 때, 때 맞아요. 갑옷을 가져왔죠? 그래서, 예, 왕건에게 갑옷을 입혀주게끔, 왕건이 망설이고 주저주저하고 있을 때, 그 왕건에게 갑옷을 가져다 준 그 여인이 신예 왕후 유씨. 정주 지역, 정주 유씨, 유천궁이라는 사람의 딸이죠. 자, 근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호족을 포섭하기 위해서 혼인정책, 결혼을 29번이나 했다. 그리고 자, 또 여러 지역에 있는 세력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왕건이 한 정책. 자, 우리 임금님 가족들을 로열 패밀리라고 하죠. 같은 로열 패밀리를 만드는 거예요. 성을 하사하는.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사성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 사성하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자, 여기 지금 보면 명주라고 돼 있죠. 이 명주는 태백산맥의 동쪽에 있는 여기 영동 지방의 핵심 도시가 강릉이란 말이에요. 강릉을 예전에 명주라고 불렀어요. 이 명주 지역 호족이 강릉 김씨의 시조예요. 김순식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김순식은 왕궁 선견. 궁예를 지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왕건이 궁예를 몰아냈을 때 왕건에게 찬성했을까요? 반대했을까요? 반대했단 말이에요. 그 반대해서 그럼 반대를 어떤 식으로 했냐면 왕건이 이제 왕이 됐으니까 왕건을 보러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지방 호족들이 인사하러. 근데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그리고 왕건이 쉽게 이 강릉으로 쳐들어가기도 어렵겠죠. 여기 태백산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리적인 이점을 믿고 나는 궁예를 지지한다 그러고 왕건에게 이렇게 등을 돌리고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왕건이 견훤이랑 계속 싸우면서 조금씩 이겨나가니까 그제서야 태세를 바꿔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왕건을 만나러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왕건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이 김순식에게 성을 하사하는데 어떤 성을? 자기 성을 하사한다. 그래서 김순식은 뭐가 됐다? 왕순식이 됐다. 아, 어머, 스케치. 왕순삭? 네. 아, 순사.
정말 맛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지방 호족들이 다 저마다 그 군사들을 데리고 있어요. 말이 이제 뭐 이제 그 명목상으로는 노비인데 노비는 혹시 뭔지 들어봤어요? 남편 오해 인자이나 그거 남자 종을 노라고 하고 여자 종을 비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 호족들이 노비들을 많이 데리고 있었는데 그 노비들은 사람이긴 사람인데 사람 취급을 못 받, 그렇죠. 사람 취급을 못 받죠. 말썽 예, 사고 팔 수도 있고 물건 취급을 받았는데 문제는 호족들이 여차하면은 그 노비들한테 무기를 쥐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노비들이 무슨 그렇죠. 군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호족들이 굉장히 까다로운 존재들이었어요. 한때는 궁예를 무너뜨리고 견훤을 무너뜨리는데 도움을 줬지만 이제 어느 순간 통일을 하고 나서 보니까 호족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족들을 어떻게든 잘 어르고 달래가지고 끌어들여야 되는데 그러려면 채찍과 당근이 필요하겠죠. 자, 채찍으로 들었던 게 뭘까요? 인지를 잡는 거예요. 자, 이걸 기인제도라고. 지방 호족들의 자식들을 그렇죠. 양이 수도 개경으로 데리고 와서 살게 하는. 그러다가 만약에 호족들이 반란 일으키거나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자식들을 죽이는 거예요. 이를 근데 이제 그럴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 자식들을 인질로서 데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정책은 사심관 제도. 그 이제 사심체 후에 안 흘리고 자, 채찍을 휘둘렀으면 당근도 있어야겠죠. 그 지방 호족들 자기 원래 다스리던 자기 근거지 그 지역을 어, 책임지도록 이렇게 그렇죠. 합법적으로 임명을 해주는 거예요. 관리를. 자,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이제 우리 그 고려 초기에 사심관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김부라는 사람이. 저거 좀 있는데 식사에 시계 김부는 성이 뭐예요? 김씨죠. 이거 어디 김씨일까요? 어디 김씨일까? 또 경주 김씨예요. 이 사람 누구예요? 신라 마지막 왕 경순왕이. 이 경순왕 김부를 경주 지역의 사심관으로 임명. 자, 그리고는 그 지방에서 그 호족들, 그러니까 지방에서 그 조금 뭐랄까, 여기 잘 사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아무튼 지방에서 조금 어깨에 힘 좀 주고 다니는 사람들을 호장이나 부호장 같은 그렇게 향직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도 준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아무튼 지방 호족들한테 감투를 씌워주는 거예요. 그게 사심관제죠. 근데 하나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그 경주의 사심관이 된 김부가 경주에 가서 살 수는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자, 김부가 만약 경주에 산다고 쳐봐요. 그쵸? 고려가 건국이 됐지만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당신 어느 나라 백성이에요? 하고 물어보면 백성을 대부분 다 대답 뭐라고 할까요? 신라 사람이라고 얘기한다고. 고려라는 나라가 막 건국이 됐지만 아직 고려라는 나라 백성이고 주민이라는 걸 사람들이 인지나 인식을 많이 안 하고 있던 시대라, 그러니까 안 하고 있던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제 막 건국이 됐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멸망한 신라의 왕을 다시 그 신라의 수도에 준다? 이거는 위험한 거죠. 신라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신라를 다시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순왕 김부의 무덤이 저기 너희 혹시 연천이라는 동네 알아요? 연천 미라클. 그 38선 바로 아래에 있는 그 연천이라는 그 전방 있죠? 경수장릉이 어디 있어요? 연천에 있어요. 예. 자, 그것도 알아두세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도 그 김부에게 경주 지역 사심관이라는 감투를 씌워가지고 호족을 달래는 정책을 취했다.
자, 그리고 왕건은 이제 죽으면서 후세 왕들에게 10가지 부탁을 남겨요. 자, 이게 왕건의 뭐예요? 그 유명한 훈요 10조예요.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지금 1조, 훈요 10조 중에서 1조를 하윤이가 한번 읽어볼게요. 대업은 후회를 하여야 함으로 대업이라고 하는 건 뭐 큰 일이고, 재불호의는 뭘까요? 무슨 일? 이 불이 뭘까요? 불. 불교의 불교. 어. 그러니까 부처의 호의에 의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원은 뭐예요? 사원은 절이에요, 절. 그러니까 1조에서 알 수 있는 거. 고려는 어떤 종교의 나라다? 고려는 불교의 나라라는 거예요. 조선은 어떤 종교의 나라였죠? 유교죠, 유교. 그래서 조상님께 제사 지내고 군주에게 충성하고 공자 맹자 이런 거 말씀 외워가지고 과거 시험 쳐서 출세하고 이런 것들이 기본 원리였다면 고려는 불교의 나라. 자, 그리고 절은 누구의 설에 따라서 왕건이 이제 처음에 송악에서 일어나가지고 수도를 정하고 뭐 여러 가지 왕건이 그 위기에 처할 때마다 왕건에게 지혜를 빌려줬던 도선대사. 이 도선대사는 충수지리설의 대가였어요. 충수지리설은 어디가 명당이고 어디가 안 좋은 땅이고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그 따지고 판단하는 일종의 인문지리학이에요. 그 도선이 찍어준 곳에만 절을 만들란. 자, 왕위 계승, 이건 왕의가 아니라 왕의 계승은 적자적손을 원칙으로 하되 마땅하지 아니할 때는 뭘로 할 거? 형제 상속으로 할. 그래서 실제로 원래 우리 조선 정도 넘어오면은 보통 왕 뒤를 왕의 아들이 있는 게 일반적이었잖아요. 근데 고려 초기만 해도 형제끼리 왕위를 이어가는 경우가 꽤 많아요. 예를 들어서 왕건 죽은 다음에 왕건 바로 뒤를 잇는 사람이 왕건의 큰아들이었던 왕무였어요. 이 사람이 이대 임금 누구죠? 세종이에요, 세종. 예. 장화왕 오씨의 아들. 돗자리 임금님 기억나요? 네, 그 왕건이 나주 점령했을 때 왕건한테 샘물 떠다 줬던 여자 있잖아요. 나뭇잎 수고 불어서 천천히 먹으라고 했던 그 여자. 기억나요? 네. 근데 그 세종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정종인데 세종은 정종의 배다른 형이에요. 그 정종의 뒤를 이어서 광종이 즉위하는데 광종은 또 정종의 동생이에요. 그래서 고려 초에는 이렇게 형제 상속들이나 형제 계승들이 많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자, 요거 4번은 중요해요. 중국 문화를 반드시 따를 필요가 없으면 이거 읽어보세요. 요거는 할인이가 읽어보세요. 크게 읽어봐, 크게. 자, 훈요 10조에서 왕건이 당부한 거예요. 거란을 가까이 해라, 멀리 해라? 멀리 해. 자, 그렇게 해서 거란이 고려한테 친하게 지내자고 낙타를 선물로 보내와요. 예, 거란 사람들은 유목민족이기 때문에 말 타고 다니고 소 기르고 양 잡아먹고 하는 것들이 일반적인데 자기네들 아무튼 중요한 짐승이라고 할 수 있는 낙타를 고려랑 잘 지내보자고 선물로 보내오는데 왕건이 어떻게 했을까요? 네. 네, 개경 한가운데 만부교란 다리가 있었다 그래요. 이 만부교란 다리 사람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인데 그 다리 아래다가 이 낙타를 묶어놓고 먹을 거를 안 줘요. 그래서 낙타를 굶겨 죽인단 말이에요. 이게 만부교 사건. 자, 우리 근데 현대 와가지고 왜 푸바오 알아요? 푸바오 어떤 짐승이죠? 짐승이라고 하면 안 되나? 네. 예. 팬더죠, 팬더. 그죠? 자, 중국이 푸바오 왜 보내왔어요? 돈 벌려고도 있고 또 잘 지내보자고 보낸 거죠. 어떤
중국, 한국 간에 좀 어떻게 좀 친하게 잘 지내봅시다 하고 팬더공을 보낸 거예요. 자, 근데 그 푸바오가 다시 돌아가긴 했죠. 근데 아무튼 어떻게 보면 그 동물을 보내가지고 잘 지내보자고 한 건데 왕건이 그 낙타를 어떻게 했다고요? 그렇죠. 굶겨서 죽였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고려는 건국 초부터 거란과는 사이가 좋지 않았다. 거란은 또 발해를 멸망시켰죠. 그래서 우리 형제의 나라인 발해를 멸망시켰다고 해서 특히 왕건이 거란을 좋아하지 않아요. 이런 고려의 외교 정책을 이렇게 불러요. 친송, 배거. 당시 중국에는 송나라가 이제 막 들어섰어요. 송나라랑 친하게 지내고 거란은 어떻게 한다? 배척한다. 조선은 친명, 그래요. 배금. 그쵸. 금이 어느 금이에요? 후금이죠, 후금. 후금이 나중에 어떤 나라 세우죠? 청나라를 세우죠. 청나라한테 당한 치욕, 자, 병자호란. 예. 자, 서경은 수덕이 순조로워 중요부시되니 철마다 가서 100일 넘게 머무를 것. 서경이 어딜까요? 하냐, 서경. 하냐, 서경이 어딜까? 찍어봐. 사,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봐봐. 선생님 봐봐. 고려라는 나라, 어느 나라 이름 비슷해요? 평양, 그렇죠. 서경은 어디다? 평양이에요, 평양. 여기서 경은 무슨 경자예요? 수도 경자예요. 고려의 수도가 어디라 그랬죠? 개경이라 그랬죠? 근데 평양을 서쪽의 수도라 그래가지고 서경으로 높여준 거예요. 자, 고려 초기의 삼경, 고려 초기의 세계 수도예요. 고려 초 삼경, 어딜까요? 개경, 그 다음에 서경, 그 다음 어딜까요? 맞아요. 동경은 어딜까요? 도쿄랑 한자가 같긴 한데 도쿄는 아니죠. 어딜까요? 치워, 아, 이렇게 감이 없어. 맞춰봐. 고려가 어떤 나라 망하고 지금 들어선 거예요? 경주죠, 경주. 서경은? 자, 그런데 고려 중반부에 접어들면서 삼경이 바뀌어요. 동경이 삼경에서 어떻게 될까요? 탈락해요. 그리고 동경 대신에 어디가 삼경에 들어갈까요? 개경 바로 아래에 있는 중요한 도시. 인경, 개경 바로 아래에 있는 중요한 도시가 어딜까요? 서울, 한양이에요, 한양. 그쵸? 서울이죠. 한양 명당설이 대두하면서 고려 초기의 삼경에는 동경이 들어갔는데 동경이 탈락하고 동경은 이제부터 경주라고 불리게 되고 자, 동경 대신에 어디가 삼경에 들어가게 된다? 한양, 남경이 이제 들어가게 된다. 그리고 고려 뒤를 이은 조선 왕조에서는 한양을 수도로 정하게 되죠. 자, 연등회와 팔관회는 뭘까요? 불교 행사인데, 너희 맞아, 맞아. 너희 불교의 상징인 꽃이 무슨 꽃이에요? 연꽃이죠. 연못에서 그렇게 빨갛게 피는 예쁜 꽃 있죠. 그래서 왜 석가탄신을 보면은 그 거리에 연등을 달아놓죠. 네. 자, 이 연등회나 팔관회는 뭐 부처를 축복하는 행사이기도 하면서 온갖 산천, 그러니까 산이랑 하늘, 강, 바다에 있는 잡신들을 다 숭배하는 그런 좀 미신적인 성격이 들어가 있는 제사기도 해요. 근데 문제는 이 연등회나 팔관회가 한번 열리면 백성들이 축하게 이동시간, 많이 이게 열리게 되면 한 달을 넘어가기도 해요. 이 행사가. 근데 이 행사하는 동안 먹고 마시고 계속 노래 부르고 이렇게 악기 연주하고 니나노 즐기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먹고 마시고 하는 그런 음식들을 다 누가 바쳐요? 백성들이 바치고 백성들이 그걸 준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귀족들은 재미나지만 백성들은 죽어났던 게 이 행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연등의 팔관회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지금? 함부로
줄이거나 느리거나 하지 말라고 했죠? 네.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거는 이거 좀 무리한 행사인데 이걸 누르라고는 안 했죠, 지금. 고려는 역시 무슨 국가다? 불교 국가다. 요 하나 또 알아두세요. 봐봐. 여기서 부모님들 절 다니시는 분들 있어요? 아, 자, 아니면 너희들이 절 다니거나 하는 경우 있나요? 불교 없어요? 너희 그 불교 행사 스님들이 이제 막 법회 같은 거 하는 거 가본 적 있어요? 그거 가면 어때요? 조용해? 좋은 냄새나. 그거 엄숙한 그 불경 외우는 그런 행사 다 끝나면 그 야외 무대에서 시끌벅적하게 막 노래 틀어놓고 막 떠들고 놀거든요? 너희 그 혹시 뉴진스랑 걸그룹 알아요? 그 아니, 그 영화에 왜 뉴진스 패러디 해가지고 어떤 스님이 개그맨이 뉴진스님 알아요? 막 그, 그 개그맨 윤성호가 자기가 그냥 절을 찾아간 게 아니라 절에서 저 개그맨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컨셉을 잘 잡아가지고 그 사람이 막 이렇게 분위기 띄우면서 MIC 마이크 들고 막 분위기 띄우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그 불교 정신이에요. 일단은 뭐 불경이든 그렇게 엄숙할 때는 엄숙한데 그쵸. 즐겁게 이제 그 즐겨야 한다는 그런 어떤 그 부처의 가르침이 있어가지고 거기 걸맞게 막 시끄럽게 놀고 하는 건데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일단은 놀려면 재단이라든지 일단 기본적인 구색은 갖춰야겠죠. 행사를 벌이는 건 바깥에다가 단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신나게 법회를 열고 노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 야단 법석이라고 불러요. 맞아요. 불교 행사에서 그렇게 시끄럽게 떠들고 노는 거를 야단법석이라고 하는데 야단법석이 지금 불교 용어로만 쓰이지 않죠. 너희들 막 시끄럽게 떠들고 장난치고 학교에서 그러면 야단법석을 떤다 이러죠. 게 알아? 자, 그리고 여기 8번도 촬영 이남의 인물은 조정에 등용하지 말 것. 촬영 이남이 어딜까요? 지옥인데. 아니, 지옥인데. 자, 촬영 산맥이 이렇게 뻗어 있거든요. 이거 무슨 강이에요, 이거? 금, 아, 여기에 백제수도 웅, 하고 사. 자, 여기는 충청도와 전라도 일대인데 왕건의 라이벌이었던 견, 세운나라 후, 왜 후백제는 고려한테 항복했어요? 아니면 끝까지 싸웠어요? 견훤은 항복했지만 견훤 아들이었던 신검이 끝까지 덤볐죠, 왕건한테. 그러다 결국 전투를 통해서 후백제 망했잖아요. 그래서 이 금강 이남, 그러니까 차령 이남의 후백제 사람들은 쓰지 말라는 부탁을 남겼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 전라도나 충청도 사람을 왕건이 일부러 안 쓰거나 그런 거는 하지는 않아요. 예. 인재를 다 쓰긴 씁니다. 자,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왕건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서경을 중요시해서 100일 동안 머무를 것이라고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서경을 북진기지로 삼고 실제로 영토를 더 끌어올려가지고 자, 우리나라 여기 영토를 더 끌어올린 사람이 왕건이기도 해요. 자, 이렇게 왕건이 고구려를 계승하는 의식을 보이면서 서경을 전진기지로 삼아서 북쪽으로 올라간 정책을 무슨 정책이라고 한다? 자, 앞으로 가보세요. 33페이지. 결혼을 왕건이 29번 했다고 그랬죠? 그 사이에서 자식만 해도, 아들만 해도 25명을 낳았단 말이에요. 자, 그 고려 초기에는 제일 맏아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정윤이라고 불렀어요.
여기서 정은 발을 정자고 유는 맞이를 뜻한 한자예요. 자, 고려 초기에는 왕의 제일 큰 아들이면서 왕의 뒤를 이을 사람을 뭐라고 불렀다? 정윤이라고 불렀어요. 네. 그리고 나머지 아들들은 뭐라고 불렀을까요? 나머지 아들들은 다 태자라고 불렀어요. 원래 태자는 황제의 뒤를 이을 사람만 황태자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근데 고려 초기에는 맏아들, 그러니까 왕의 뒤를 이을 사람만 정윤이라고 부르고 나머지 아들들은 다 뭐라고 불렀다? 태자라고 불렀어요. 자, 왕건의 큰아들, 왕건의 두 번째 부인이었던 장화왕후 오씨의 자식이죠? 왕건과 장화왕후 오씨 사이에서 낳은 태종. 별명은 무슨 임금님이라 그랬죠? 네, 돗자리 임금님이라 그랬죠. 왜 돗자리 임금님이라 그랬나 기억나나요? 네. 자, 요거는 호족의 시대예요. 29번의 결혼, 서경을 중시. 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왕건이 낳은 첫 아들인데, 뭔지 알 것 같습니다. 예, 왕건이 나주를 공략하러 갔을 때 장왕 오씨를 나주에서 만나죠. 말 타고 와가지고 목이 마른데 이 장왕 오씨가 왕건한테 샘물을 떠다 줬죠. 그쵸. 근데 나뭇잎을 씌워가지고 왕건이 그걸 벌컥벌컥 못 마시고 어떻게 마셔요? 나뭇잎이 이렇게 오면은 후 불고 해가지고 천천히 마시죠. 근데 나중에 왕건이 그거 왜 그렇게 나뭇잎을 띄워줬냐 물어봤더니 물 급하게 먹다 체할까봐 그렇게 해줬다. 그렇게 해서 왕건이 거기에 뿅 가서 이 장왕후 오씨랑 결혼을 하죠. 자, 그리고 나서 오씨와의 사이에서 왕건이 큰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왕무예요. 자, 근데 일설에 의하면은 고려사에 기록이 돼 있어요. 이 장왕후 오씨가 신분이 미천해가지고 왕건이 임신시키고 싶지를 않았대요. 그래서 남녀끼리 사랑을 하면 나오는 게 있는데 그 왕건이 결정적인 순간에 나오는 걸 돗자리에다가 한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근데 그 장왕후 씨는 어떻게든 왕의 아이를 임신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돗자리에 떨어져 있는 그거를 네, 네, 다시 집어넣었대요. 자, 그렇게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왕무고 그 왕무가 돗자리에 떨어졌다가 엄마 뱃속으로 들어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기 이마에 뭐가 있었대요? 주름이 많았대요. 그래서 주름진 임금님, 돗자리 임금님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고려 2대 임금 누구예요? 세종이에요. 근데 이거 말이 돼요? 말도 안 되죠. 자, 근데 지금 봐봐요.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됐을까요? 재위기간 봐요. 2년. 2년이죠. 32살에 왕 돼가지고 34살에 죽거든요. 자, 기록도 너무너무 소략하고 잠깐 위독했다라는 기사 한 줄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죽어요. 자, 그리고 나서 세종이 봐봐. 세종이 죽을 무렵에 원래 함규라는 사람이었는데 왕건한테 예쁘게 보여가지고 왕씨성을 받은 왕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왕규는 지금 너희 저 전라도 광주 말고 경기도 광주 들어봤어요? 하남 그쵸? 남한산성 있는데 경기도 광주 들어봤어요? 꼭 경기도 광주 출신이에요. 근데 자기 딸 둘을 왕건한테 시집 보냈어요. 15번째 부인, 16번째 부인을 이제 왕건에게 시집을 보냈는데 16번째 부인으로 시집간 왕규의 두 번째 딸이 왕건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는단 말이에요. 그 아들이 대량 왕군이에요. 대량? 대량, 대량 버릇. 자, 세종이 몸이 좀 약했다 그래요. 몸이 약해가지고 비실비실한데 왕규가 세종을 끌어내리고 자기 손자, 자기 딸의 아들이니까 외손자죠?
외손자를 왕으로 올리려고 반란을 꾸몄다는 거예요. 자, 왕규가 반란을 꾸몄을 때 이거를 누가 진압하냐면 충청도 충주 들어봤어요? 그 충주 지역 호족의 딸이었던 신명왕후 유씨. 충주 호족 유금달의 딸이에요. 유금달. 신명왕후 유씨와 태조 사이에서 태어난 두 아들이 있었는데 왕유와 왕소였어요. 요 두 아들들이 왕규의 반란을 눈치채고 누구의 도움을 받냐면 당시 서경 총관, 서경은 왕건이 중시했던 곳이죠. 평양이죠. 평양의 책임자였던 왕건의 사촌 동생 왕, 왕식념을 알아요. 왕식념과 손을 잡고 왕규의 난을 진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식념은 왕유랑 왕수한테는 한 5촌 정도 되는 아저씨 뻘인 삼촌이에요. 자, 그런데 왕식념의 힘을 이제 빌어가지고 서경 세력을 이끌고 왕규의 난을 제압해요. 혜종은 아들이 있었어요. 흥화군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명함도 못 내밀고 혜종의 뒤를 이어서 혜종의 배다른 동생이었던 누가 왕이 된다? 왕유 정종이 임금이 된다. 자, 요즘에 보세요. 혜종이 아파서 죽고 왕규의 난을 왕유랑 왕소가 진압해 준 다음에 왕유가 그 왕이 됐다. 이거를 고지고대로 믿는 사람은 역사학자 중에서 거의 없어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석이 좀 될까요? 보세요. 고려 초기는 여러 호족들이 막 서로 지방에 많은 시대라 그랬죠. 그 중에서 힘센 호족들이 어깨에 힘주고 다녔단 말이에요. 자, 지금 왕건은 결혼을 29번 했는데 그냥 아무랑 결혼한 거예요? 다 좀 어깨에 힘 좀 주고 다닌다는 지방의 센 호족들이랑 결혼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장왕 오씨 집안은 이제 나주 오씨의 시조니까 나주 지역의 호족이었는데 요 나주 오씨가 충주 유씨 세력에게 밀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충주 유씨가 힘이 더 강했고 특히 충주 유씨가 누구랑 손을 잡은 거예요? 서경에 있는 왕식념이랑 손을 잡으면서 이 나주 오씨 세력들과 나주 오씨 이쪽 세력을 압도해가지고 혜종을 몰아내고 그들이 왕이 된 거라. 자, 그래서 아무튼 혜종 시기의 기록이 짧은 거라든지 그리고 그 승계 과정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거를 대부분 역사학자들은 이 호족들 간의 다툼에서 충주 가문이 승리를 했기 때문이다라고들 얘기들을 보통 해요. 자, 그렇게 해서 아무튼 이 혼란한 그 고려 초기의 시기에 왕유가 임금이 됐어요. 자, 이 사람이 고려의 3대 임금 정종이에요. 봐봐, 선생님 봐봐. 고려는 정종이 2명이에요. 근데 한자가 달라요. 조선은 정종이 있어요, 없어요? 조선 정종이 있어요, 없어요? 조선은 정종이 있죠. 예, 조선도. 2대 임금이죠. 태정, 태세 분단사 할 때. 자, 근데 이 왕유는, 자, 거란족 말고 여진족 사신들이 이 고려 왕유를, 정종을 만나러 와요. 자, 그래서 이 여진족 사신을 접대하려고, 자, 이 왕유가 행사를 좀 열었어요. 근데 행사 자리에서 꽝꽝, 이거 뭐죠? 천둥이 친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 왕유가 정종이 천둥 치는 거를 보고 나서 그때부터 시름시름 앓기 시작해요. 자, 그리고 나서 왕이 된 지 4년 만에 30대 초반에 목숨을 잃어요. 이것도 기록이 짧아가지고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진 않아요. 아무튼 병으로 죽었다. 그리고 왕유의 뒤를 이어서 왕유는 경춘원군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도 경춘원군이 왕이 되지 못하고 정종의 같은 배 동생이었던 왕소가 임금이 되는데 이 사람이 4대 임금 누구다? 고려의
광종. 광종은 아주 중요한 임금이에요, 고려에서. 자, 아까 선생님 잠깐 얘기했는데, 고려는 누구 연합 국가라 그랬죠? 그렇죠. 왕건도 호족이었고, 여러 호족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세워진 나라가 고려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견훤 무너뜨릴 때까지는 같이 힘을 합치고 좋았는데, 견훤 무너뜨리고 나니까 이제 고려란 나라가 출범했음에도 호족들이 왕건 말을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야, 세금 내 하면은 왜 내야 돼? 내라니까? 싫은데? 자, 그러면 그걸 강제할 수가 없어요. 호족들이 믿는 구석이 있죠. 호족들은 고려 정부 못지않게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랬죠. 그 호족 군사력의 원천이 되는 게 뭐라 그랬어요? 노비라 그랬죠. 이 노비 후삼국 통일전쟁 과정에서 전쟁에서 지거나 해서 억울하게 노비가 된 그런 노비들이 많았는데 호족들이 이 많은 노비들을 데리고 마치 자기 군사나 뭐 자기 아무튼 그 토지를 이제 농사짓게 하는 그런 도구로서 잘 활용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광종은 호족들의 힘을 빼는 정책을 해요. 이게 그 유명한 광종 때 노비 안건법이. 후삼국 통일전쟁 과정에서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들을 조사해가지고 평민으로 풀어주는 거예요. 자, 봐요. 노비였다가 이 사람이 평민이 돼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뭐가 된 거예요? 사람이 된 거죠. 원래 이제 물건 취급을 받다가 이런 지우개, 연필, 물건 취급을 받다가 이제 뭐가 된 거예요? 사람이 된 거예요. 고려인이 된 거예요, 고려인. 고려인이 되면은, 자, 고려인이 되면 어떤 의무를 다해야 되거든요. 어떤 의무를 다해야 돼요? 세금을 내야 돼요. 병역도 세금이죠. 남자가 어떤 힘을 나라에다가 제공하는 것도 세금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노비가 평민이 되면, 이제 고려 정부에다가 세금을 내야 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봐봐. 근데 노비 시절에는 세금을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세금을 안 내요. 그치? 호족의 이 지우개, 연필 같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세금을 안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노비들은 도려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누굴 위해 사는 거예요? 자기 주인이나 호족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호족이 시키면은 무장도 하고 군대로도 징발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호족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좋았을까요? 싫었을까요? 엄청 엄청 싫었겠죠? 자, 대신에 고려의 조세 수입은, 세금 수입은 늘어나겠죠. 자, 그리고 예전에는 호족 자식이면은 별다른 실력이나 이런 검증 안 받고도 그냥 관직에 나갈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모 잘 만나면 장땡인 거예요. 자, 그런, 지금도 마찬가지긴 하죠. 자, 그런데 이거를 이제 공정하게 능력을 묻겠다는 거예요. 중국 수나라에서 시작된 과거 제도를 도입을 해요. 당시 중국인이었다가 고려로 넘어와서 너희 국적 바꾸는 걸 뭐라고 하죠? 귀, 귀, 국적 바꾸는 거 뭐라 그래? 귀화라고 하죠, 귀화. 원래 중국인이었다가 고려로 귀화한 고려인 쌍기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쌍기가 중국에서는 지금 과거제도라는 시험을 통해서 인재를 뽑는데 고려에서도 이걸 한번 도입하면 어떻겠습니까? 광종한테 건의란다. 자, 그렇게 해서 광종이 이 건의를 받아들여가지고 이제 인재를 시험을 봐가지고 선발하겠더라고요. 958년이죠, 이거. 이거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공식적으로 과거 시험이 언제 폐지될까요? 1396년. 1894년이에요. 1894년이 무슨 년일까요? 60갑자로 얘기하면. 동학. 그 동학운동, 농민운동 일어났던 해예요. 숫자는 갑오개혁이라고 들어봤어요?
1894년이 무슨 년이라고요? 가보년이에요, 가보년. 가보개혁 때 신분제도, 노비제도도 없어지고 과거제도도 없어져요. 근데 가보면 수능이 있는 대신에 과거제도가 없어진 대신에 이제는 각 부서에서 이제 필요한 인재들을 각자 부서별 시험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선발하게 돼요. 어. 것이 글쎄요. 하나 여담으로 요거 만약 말씀드리면 가보개혁 때 20살이었던 청년이 있었어요. 이 20살 청년은 양반집 자식이어가지고 어려서부터 20살 될 때까지 계속 뭐 준비했을까요? 과거 시험 준비를 했어요. 가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너희 지금 이제 앞으로 계속 수능 볼 거죠? 수능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수능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 수능이 사라진. 자, 이 학생이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어요. 실망을 많이 해가지고 굉장히 좀 낙담을 했는데 요 당시에 기독교를 포교하기 위해서 선교사들, 미국인, 영국인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십자가를 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냥 믿으라 그러면 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간식을 주던가 어떻게 했을까요? 어, 시험은 그거 범인 알려줘요. 가난한 사람들, 고아원, 그리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 위해 양로원 이런 것들 만들어가지고 막 운영을 하고 가난한 사람들 글 공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것도 영어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만든 뭐 배제학당, 이화학당, 이화여대 들어봤죠? 자, 그런 식으로 선교사들이 미션 스쿨들을 만들어가지고 가르쳐 주고 열심히 가르쳐 준 다음 마지막에 성경책에 손을 올리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포교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과거 시험 없어져가지고 실망을 많이 했던 이 청년이 배제학당이라는 곳, 배제학당은 고종이 배양 인재를 배양한다 그래서 현판을 내려준 곳인데 그 주변을 기웃기웃 거렸어요. 자, 우리 조선시대 선비들 특성상 자존심 어때요? 세죠? 그러니까 막 누가 불러주기 전에 먼저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안 가고, 안 가는데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뒷짐지고 계속 그 배제학당 앞을 돌아다녔다. 배제학당을 만들었던 선교사 아펜젤러가 이 과거 시험이 없어져가지고 목표를 상실한 조선 청년을 손잡고 배제학당 안으로 끌고 들어와요. 끌고 들어가면 자, 그리고 이 학생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부터 영어를 공부하기 시작해요. 자,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데 너희들 지금 영어학원 가면 단어 시험 보죠? 요 당시 배제학당의 영어 공부 방법, 뭐더군요. 영어 단어를 하루에 200개씩 외워요. 저 일주일에 80개. 하루에. 200개요? 하루에 200개씩 외워요. 일주일에 80개. 나 일주일에 자, 보통은 이거를 이겨낼까요? 못 이겨낼까요? 보통은 다 뛰쳐나가는데 이 청년은 영어의 재미를 느껴가지고 이거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6개월이 지나니까 외국인들 앞에서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들어봤어요? 자, 요거 오늘 마지막으로 끝낼게요. 광종은 봐봐. 자, 광종은 한국 역사상 가장 많이 그 동족의 피를 손에 묻힌 사람이 광종이에요. 이뭐 만약에 시간이 자, 봐봐. 왕건이 결혼 많이 하고 자식도 많이 낳았다 그랬지. 근데 결혼할 때까지는 좋았어요. 호족들이랑 손도 잡고. 근데 문제는 왕건이 죽고 나니까 그 자식들이 저마다 다 자기가 뭐가 되려고 그래요? 왕이 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 여러 자식들이 다 라이벌이고 경쟁자였던 거예요. 이 광종한테는. 경쟁자들을 어떻게 하면 돼요? 다 쳐내버리면 되죠. 자, 갖은 방법으로 자기의
뭐, 이 배다른 동생들, 친척들, 이런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죽인 사람이 광종이에요. 피해 숙청. 숙청이라고 하는 거는 정치적으로 반대편의 사람들을 제거하는 걸 숙청이라고. 해요. 그 스탈린, 그쵸? 자, 이렇게 해서 광종 때 어마어마한 숙청을 거치고 즉위한 사람이 누구다? 광종의 큰아들 왕주, 경종이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